이게 좌뇌를 사용해야 우리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말하자면 이성적인 생각만 갖고는 소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 우리에게 김대리 안나 카레니나를 300페이지를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서 가져오게, 이러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즐거움을 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뇌가 따라가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 우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소설에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에 멋있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주인공을 따라서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소설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그렇죠? 감정이입이 돼서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주인공을 찾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을, 그런 사람들을, 특히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성찰적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찰적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요. 아, 이거 누구 거랑 비슷하네 라든가 아, 이 부분은 여기서 영향을 받았구만 라든가, 아, 이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반쯤 섞은 다음에 여기에 글쎄 뭐 플로벨의 영향이 좀 엿보이는군. 그 다음에 아, 이런 플롯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앞에 주인공 어디 간 거야 이러면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마치 곧 그 인터넷 서점에 리뷰라도 올릴 기세로 아, 이거 인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인물, 성찰적인 독자는 우리 내면에 다 있어요. 그러나 성찰적인 독자가 강한 사람도 있고, 이 그다음 유형의 독자,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독자를 편의상 유희적인 독자라고 부릅시다. 즐거워하는 쾌락적인 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소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무협지 좋아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얘기 복잡해지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신나게 때려부시는데 좋아 이러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소설가가 자꾸 이야기의 흐름을 끊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한창 재밌는데 왜 또 딴 얘기가 나와 이러면서 짜증내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빠져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지능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앞의 이야기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작가의 전작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좋아졌네라든가, 이런 건 좀 실망인데라든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우뇌는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넘기기를 요구하는 거죠.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자 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런 유희적인 독자와,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스토리를 멀리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두 독자가 동시에 있어야만 소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에는 우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론적인 이성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책이죠. 근데 소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너무 재미만 있어도 어느 순간 우리 흥미를 잃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읽던 소설을 더 이상 즐겁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독자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 좌뇌는 비판적으로 보면서 또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앞의 이야기를 예측합니다. 아, 이렇게 돼서 추리소설을 본다고 칩시다. 추리소설에서는 좌뇌를 많이 사용하겠죠. 하는데 아, 범인이 얘가 범인이구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범인이야. 그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범인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네가 범인인 거 다 알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읽어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우리 좌뇌는 앞의 이야기를 예측하는 기능을 하는데 작가와 독자가 그런 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어떤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더 이상 시시한 거죠. 다 예측이 가능해요. 아, 예를 들면 하이틴 로맨스 같은 거를 한때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 있죠. 까칠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이 순박한 여성이 처음에는 그 남자를 격렬히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우리 성숙한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재밌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서 보게 돼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서 헤어져 이러면서 보는데 점점 밤마다 자꾸 이 남자 생각이 나고 정말 밉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진한 독자는 이렇게 미운데 왜 자꾸 생각을 할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훈련이 된 독자는 결국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될 복선이라는 거, 작가가 써놓은 복선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얘기는 어떤 순간 흥미를 잃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좀 더 지능과 이성을 요구하는
성찰적 독서를 요구하는 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니까 소설은 읽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읽은 소설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는 좀 더 다른 기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작품, 그런 작가를 늘 찾고 업그레이드를 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설은 또한 이 윤리적인 판단이 중지된 땅이라는 점에서도, 이거 밀란 쿤데라 말입니다. 소설은 윤리적 판단이 정지된 땅. 거기에서는 현실 세계의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키호테는 미친놈이죠. 죄와 벌에 나온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사람이 현실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당장 체포했을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네이버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사람이 나왔다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렇게 뭐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라스콜리니코프가 우리 이웃으로 나타나가지고 저는 밤마다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상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 여자는 돈이 많은데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것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라스콜리니코프의 후예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애들도,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소수의 미국인을 희생시킴으로써 미국이라는 거대한 악을 막을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덕한 인물이고,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도덕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안나 카레니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도덕적이지 않고, 특히 미국의 작가들이 늘 그 최고의 작품을 뽑으라 그러면 1위가 뭐 요새는 늘 안나 카레니나인데, 안나 카레니나 한 3위쯤이 롤리타, 한 뭐 7위쯤이 위대한 개츠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라는 인물도, 뭐 제가 번역했습니다만, 개츠비라는 인물도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디카프리오의 그 얼굴에 가려가지고 잘 못 보지만 밀주업자의 수많은 어떤 좀 부도덕을 저질렀고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지가 그걸 알고 뭐야 이러면서 피하게 되는데, 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만약에 현실에 있다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정말 갑자기 신흥 부자가 됐지만 많은 정말 데이지라는 여자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해서 돈을 나쁜 방법으로 벌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톰 뷰캐넌이 더 나쁜 사람 같죠. 정말 저런 놈이 있나 싶은데, 실제로 톰 뷰캐넌은 세상에서 욕할 만한, 체포될 만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미울 뿐이죠. 그러나 개츠비는 세상에서 체포될 만한 그런 세속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롤리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 소설에서 이 양반은 시작하면서부터 변태예요. 딱 보면 롤리타 이러고 있어요. 시작하면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리고 어린 소녀 롤리타에게 매혹되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건 참 이상한 세계죠. 이런 소설을 제일 좋은 소설이라고 하고, 심지어 세계 명작 전집에 들어있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처음 세계문학 전집을 접할 때 어떤 당혹감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이야 다 근사하게 뭐 꽂혀 있고 양장본에 이러니까 권위 있게 보이지만, 아니 엄마 아빠가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도 되나라든가, 교훈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15소년 표류기를 저는 어렸을 때 참 좋아했는데, 줄 베른의 교훈은 뭐 집 나가면 고생한다? 재밌어만 보이는데요. 15소년 표류기 보고 많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한국에 겨울이 있는 줄을 모르고 무인도로 가겠다며 서해안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소설은 이렇다 할 교훈을 주지 않고, 거기에는 심지어 현실에서 보기도 힘든 이상하고 정말 괴상한 괴짜들로 가득 찬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죠? 소설은 이상한 세계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 이상한 인물들이 나오는 세계, 이런 세계를 읽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CEO들이 여름방학 또 다가오네요. 또 다가오는데, 여름철 다가오면 뭐 회장님들이 필독 도서라든가 뭐 휴가철에 자기가 읽을 책 또는 뭐 해가지고 회사 직원들에게 내려주는 책들에는 롤리타 같은 책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뭐 미국의 무슨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이 쓴 이런 미래 예측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기에 소설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도 안 되고 읽어봐도 교훈도 별로 없고, 거기에는
뭔가 난해한 인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위정자들은 소설이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소설들이 금서였습니다. 차탈레 부인의 사랑 같은 세계 명작도 한때는 다 금지돼 있었죠. 그 실제로 보면 좀 야한 장면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은 웬일인지 전부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 있다는 걸 보면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 이상한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가난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 반이 70명이었어요. 너무 많죠. 70명인데 중학교 1학년 한 반이 70명인데 10개의 줄로 나눴어요. 학생들을. 그리고는 각 줄마다 한 권의 책을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생각하기에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고 그 다음 줄로 넘기고 그 다음 줄로 넘기고 그 다음 줄로 넘기면 10주 후에는 10권의 책을 학생들이 읽게 되잖아요. 한 권만 샀는데 기가 막힌 계획처럼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 읽으면 다음 반으로 넘겨서 또 읽게 하자. 그럼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없지만 학생들은 세계 명작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책을 사라는 명령이 하달됐는데요. 목록이 가관이에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다음에 카프카의 성, 뭐 이런 거예요. 또 카프카 건 2권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도저히 이 일주일 안에 여러분도 못 읽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거죠. 이런 책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만에 읽고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자유로부터의 높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카프카의 성 같은 거 다 읽으신 분 끝까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건 끝까지 읽기 참 어려운 책인데 하여간 그러고 나서는 저를 독서 부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기 책 많이 읽는 애 누구야 했더니 김영하요 이래가지고 제가 독서 부장이 됐는데 독서 부장의 책임은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책을 다 읽게 하고 그것을 다음 줄로 넘겨서 마지막에는 70권을 모아서 다음 반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고 근데 학생들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안 가져오기도 하고 옆에 짝한테 넘겨주는 걸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잊어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30 몇 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질 않았어요. 애들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집에 놔뒀는데 형이 가져가고 누가 뭐 어떻게 없어지고.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절 보고 네가 독서부장이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권을 저보고 사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보고. 그래서 부모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 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반장이 그러면 우리 모두 책임이니까 돈을 걷자 그래갖고 애들이 70명이 돈을 걷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새 것을 살 돈은 없어서 청계천에 있는 그 헌책방을 가서 다니면서 책을 이제 구해야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막 날은 너무 추운 12월 달에 학기 말이니까 12월 달에 중학생들 3명이 다니면서 아저씨 카프카의 성이 있어요. 아저씨 자유로부터의 도피 있어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장을 해서 때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대 무슨 필수 도서 목록 이런 걸 베낀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요. 나중에 좀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카프카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처한 상황이 바로 카프카의 그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책을 찾아 그 골목길 종로 육가의 그 헌책방가를 헤매면서 아저씨 카프카의 성 있어요. 우리 2권 있는데 2권 줄까? 그러면 2권 받고 몇 권 더 없을까요? 뭐 저 옆 가게를 가봐라. 이러면서 옆 가게에 가서 또 바보 같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카프카 작품 다시 읽어보면 되게 유머러스합니다. 카프카의 그 심판, 소송 이런 책 읽어보면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부조리극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걸 웃기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세계 명작이라니까 근엄한 마음으로 읽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교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측량기사 K는 계속해서 헤매기만 하고 재판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의 또 K도 재판정이 어디냐고 물어보러 다니면 사람들이 뭐 빨래하고 있고 뭐 저기서 뽀뽀하고 있고 재판정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계단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깨닫기는 대단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제가 했던 그 일이 바로 카프카적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훗날 제 소설에 카프카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다 그때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농담이 아니고 제 소설 빛의 제국의 주인공 기영이라는 인물 읽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세계 명작은 아닙니다만 근데 기영이라는 인물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받게 되죠.
귀환하라. 하루 안에 북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끈떨어진 간첩 기영은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하루 동안 서울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다 그때 중1 때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이 정지된 땅이고 여기에는 바깥의 윤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는 어리둥절한 사람들에게서 이걸 볼 때 어리둥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한편으로 소설이라는 것은 성공을 기록하지 않죠. 소설이 참 흥미로운 것은 소설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뭘 하려다가 잘 안 됐을 때의 기록입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브론스키랑 어찌어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라고 하면 동화잖아요. 그죠? 동화가 돼요. 근데 브론스키랑 정말 지지고 볶고 막 너무나 이 긴 어떤 막 밀당을 하다가 어쩌고 막 하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보바리 부인은 자살하죠. 자살합니다. 그리고 뭐 소설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마지막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 낚시 정말 큰 걸 낚죠. 큰 걸 낚아가지고 돌아오는데 황새치를 낚아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고 막 노인이 사실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포기해도 되는데 노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인생이 걸린 것처럼 생각해요. 노인으로서 자기가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뼈다구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장엄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소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실패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봐요.